네, 이제는 뉴스 정면 승부 일부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요 뉴스의 의미 배경 설명해 드립니다. 시사평론가죠. 이고은 씨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살펴볼 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청구가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하는 설명도 같이 붙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이 위례 신도시 대장동 개발 특혜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했고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혐의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에서는요. 과거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하면서 확정이익 1,830억 원만 배당받도록 해서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임액 총액인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측근을 통해서 민간 사업자에게 성남시 그리고 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서 이 민간 업자들이 7,886억 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고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 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면서 사업자로 내정한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사업자들이 2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혐의죠.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 제3자 뇌물죄 적용이 됐습니다. 이 대표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의 구단주로 있었는데 이때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여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의 건축 인허가, 토지 용도 변경 같은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뇌물을 공여받은 건데도 기부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서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이 대표를 총 3차례 소환 조사했는데요. 사안이 중대하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좀 더 자세히 뉴스인 해주세요. 네, 이번 구속영장 청구 건은 검찰의 결론이 결국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비리와 성남FC 의혹에 관련한 몸통이다라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와 관련해서 이 대표를 지난달에 2차례 그리고 이달 10일까지 총 3차례 소환 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 검찰은 이 사안이 중대하고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또 도주할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까지 있다라고 본 건데요. 네. 이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사건이 이 전형적인 지자체 토착 비리 성격의 사안이고 또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을 피할 수 없어서 혐의가 가볍지 않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구속영장 청구 직후에 1시간도 안 돼서 입장문을 발표했죠. 네. 지역 토착 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라고 발표하는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을 연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헌정사상 아무래도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점 그리고 회기 중인 그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 국회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를 요청하는 어떤 그런 성격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메시지다 이렇게도 보입니다. 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어떤 분명한 물증도 내놓지 않고 또 도주와 증거 인멸도 없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는 영장 청구라고 비판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에 어르신 인사 및 난방비 지원 현장 방문 일정으로 이 서울 관악구의 한 경로당을 찾았어요. 이제 이 자리에서 많은 기자들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묻기도 했는데 즉답을 하지는 않고 오후에 입장만 밝힌 상황입니다.
뭐 당연히 본인의 혐의를 전부 부인을 했고요. 이 검찰 영장 청구에 담긴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함의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검찰이 판단하기에 이게 중대 범죄라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 만약에 이게 일반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는 사안인데 이 청구를 하지 않게 된다면 이번에 오히려 이게 특혜가 아니냐 이런 의혹도 그런 자기 모순에도 빠질 수가 있고요. 또 검찰의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뭐 영장 청구는 예고된 수순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재명 망신주기 혹은 민주당의 방탄국회에 대한 부담감을 강화하기 위한 수순이다.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의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법원, 검찰, 국회 모두가 바빠졌는데요. 먼저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듣고 이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입니다.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습니다. 수년간 검찰, 경찰, 감사원, 상급기관들이 먼지 털듯이 탈탈 털어댔지만 검찰에 포획된 궁박한 처지의 관련자들의 바뀐 진술, 번복된 진술 외에 어떤 범죄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범죄 사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대표는 단 한 푼도 취한 바 없다, 범죄 사실 없다는 입장인데요. 그렇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지금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는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이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인데 지금 임시회 중인 만큼 국회 동의를 받아야 영장 심사가 가능합니다.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내, 72시간 이내에 이후 72시간 이내 이렇게 표결에 붙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회 일정을 따져보면 본회의 보고는 오는 24일에 이뤄질 걸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국회 표결 시점은 26일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결이 된다면 법원 영장 심사 일정이 잡히게 되고 부결 시에는 영장은 기각됩니다. 전례를 살펴봤을 때 이 체포 구속 동의안 가결된 경우가 얼마나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 국회 통과할 가능성까지 뉴스인 해주세요. 네, 헌정사를 통틀어서 지금까지 국회에 체포 구속 동의안이 제출된 것은 총 61건이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16건이 가결이 됐기 때문에 가결률로 따지면 한 26% 정도? 않네요. 예, 그 정도인데요. 다만 아까 계속 강조를 했다시피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헌정사상 처음이고요. 이번 국회 들어서는 4건의 체포 동의안이 제출됐는데 이 3건은 가결되고 부결이 1건 됐습니다. 유일하게 부결됐던 한 건이 이제 지난해에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됐던 노웅래 의원 사례고요.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이 의결 정족수가 출석위원 과반수 가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석수가 현재 이제 169석입니다. 그러니까 과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숫자만 보면은 부결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지만 이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기류가 굉장히 우리가 주시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통과를 저지하는 게 가능하지만 문제는 이 이탈표인데요. 국민의힘이 115석 그리고 이제 정의당이 체포동의안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한 상황에서 시대전환 조정은 의원 한 표까지 계산을 하면 민주당 이탈표가 28표만 나오면 이제 가결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굉장한 정치적 파장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서 말씀드렸던 노웅래 의원에 의해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까지 부결시키게 되면 민주당은 이 방탄국회다 혹은 제 식구 감싸기다 이런 비판에 좀 직면해야 되는 부담감이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도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 혐의 외에 남아있는 혐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부결을 시킬 수가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부결을 과연 당론으로 정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포인트인데 네. 오늘 그 오후에 민주당이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당론에
대한 뭐 결정 사안은 정해지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이 벌써부터 이제 비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이 부결 당론에는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친명계 내에서도 당론으로 정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은 좀 있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현재 전망으로 보면 다음 주쯤에 국회에 이 체포동의안이 접수될 걸로 보이고 여야가 2월 임시회 그 의사를 협의하는 의사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은 28일 날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한 바 있기 때문에 28일 정도의 이 표결 진행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점쳐지고도 있고요. 네. 만약에 이 체포동의안이 뭐 가결된다. 라고 하면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 준비를 검찰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부결 시에는 이 대표를 이제 3월 정도에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입니다. 양금희 수석 대변인이 논평에서 구속영장 청구의 원인은 이 대표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더는 범죄인 도피처, 은신처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의원 윤리 강령에 따라서 양심껏 표결을 하자 21대 국회가 헌정사에 양심을 저버린 죄인으로 기록되지 말도록 하자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전대미문의 폭거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청구에 대해서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전대미문의 폭거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검찰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 그리고 탄압받는 야당 대표 이런 프레임을 강조를 한 겁니다. 네. 아까 우리 이재명 대표의 그 입장을 육성을 통해 들어보기는 했지만 방송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까지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됐고 역사는 전진했다. 그리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 독재 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신을 어떤 순교자의 이미지를 이제 강조를 하면서 본인의 입장 혐의 없음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오늘 그 국회 브리핑에서요. 이 군사 정권도 하지 못했던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윤석열 검찰의 만행에 분노한다라고 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검찰이 오로지 야당 대표를 정적으로 제거하려는 목적에 충실한 정권의 하수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일은 우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이 윤석열 정권 검사 독재 규탄 대회라는 제목의 이 장례 이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 주말에 그 지난 4일에 숭례문에서 1차 그 장외 투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2차 장외 투쟁도 하는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결국 체포 동의안 다음 주 24일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사이 여야 치열한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 또 전개되는 대로 살펴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김기현 후보가 과반에 조금 못 미치는 지지율을 보이면서 안철수 후보보다 상당히 많은 네.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렇습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했고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국민의힘 지지층 49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누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를 조사했더니 김기현 후보가 44.2%로 1위, 안철수 후보는 29.3%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격차를 보였습니다.
직전 조사랑 비교하면 김기현 후보가 이번에 5.7%포인트 뛰었고 안철수 후보 지지도는 8.5%포인트 내렸습니다. 이어서 천하람 후보가 13.2%로 3위를 기록했고 황교안 후보는 7.2%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 여론조사 결과 좀 더 자세히 뉴스인 해주세요. 네, 이제 전반적으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그 전당대회 컷오프 이후에 이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지지율이 내림세, 그리고 네. 반면에 김기현 후보는 오름세인 것으로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강 대결 구도가 지금 흔들리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 외에도 이제 이 어제 공개된 또 여론조사에서도 이 김 후보가 차기 당대표 적합도에서 안 후보를 누르고 또 14일에 발표됐던 여론조사에서도 이 김 후보가 안 후보를 누르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거든요. 네. 자, 그리고 또 오늘 방금 말씀하셨던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층에서는 김 후보가 54.9% 지지율을 기록하는 과반을 했었어요. 넘겼네요. 과반을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그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의 지지율이 높다라는 건데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아시다시피 이 그 당원들 로 이루어진다는 점 때문에 이 응답층에 따라서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점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안 후보가 이긴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또 있기도 합니다. 네. 이 오늘 발표된 조사에서도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그 안 후보가 이기는 그 결과도 나온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네,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투표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 만큼 이 선거 결과를 좀 앞서서 예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이제 여론조사라는 것이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 그리고 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어떤 기관이 하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다소 달라질 수도 있고 이번 그 전당대회 예상은 굉장히 변수가 많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상이 쉽지 않다는 게 이제 공통적으로 관련된 분들의 분석인데요. 전반적인 흐름은 김기현 후보가 일단 안철수 후보를 좀 앞서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분위기는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당원 100%로 당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 않다는 점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 검찰이 이 부분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오늘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의 사무실 또 그리고 주거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한상혁 방통위원장 피의자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구체적인 혐의는 직권남용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입니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 5부가 오늘 오전에 한 위원장의 사무실 그리고 주거지 등에 대해서 재승인 관련 자료를 확보했는데요. 이 압수수색 대상에 한 위원장의 휴대전화, PC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방통위원회 압수수색이 지난해 9월, 11월, 12월에 이어서 이번이 네 번째인데 방통위원장 사무실, 자택이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관여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TV조선 재승인 의혹,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인가요? 네, 이 종편 같은 경우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서 최대 5년에 한 번 재승인 심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통상 이제 3년에 한 번씩 실시되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제 2020년에 진행된 그 종편 재승인 심사 때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를 고의로 깎았다 이런 의혹을 두고 계속 수사를 해왔습니다. 네. 2020년 3월에 TV조선이 공정 책임, 공정성 그리고 편성 및 보도의 독립성 등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제기가 돼서 재승인이 보류된 바가 있는데요. 당시 점수를 보면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어야지 이 기준을 넘기는 건데 점수가 총점 653.39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이제 넘긴 상황이에요. 근데 중점 심사 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그 50%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이 재승인이 거부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송의 공정 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 사회, 문화적 필요성 뭐 이런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50%에 미치지 못한 점수를 받은 거예요. 네. 이렇게 재승인이 보류가 됐지만 뭐 TV 방송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해의 4월에 방통위에서 이 회의를 열고 이 7개 항목에 대한 이 조건부 재승인을 하면서 이 재승인 취소는 피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그동안에 이제 심사위원들이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 평가한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점수 평가에 방통위가 전혀 관계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보여왔지만 이 당시 TV조선 재승인 업무를 맡았던 방송정책국장 그리고 운영지원과장이 지금 구속된 상태고 네. 또 심사위원장이던 윤석년 광주대 교수에 대해서도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방송정책국장이 그 심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그 윤 교수에게 이 TV조선의 평가 점수가 재승인 기준 점수를 넘었다라는 사실을 알렸고 또 윤 교수가 일부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수정하는 데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검찰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열릴 예정인데요. 이번 건과는 좀 별개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종편 재승인 심사에 대한 이제 형평성 논란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계속 있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 평가가 비계량적인 정성평가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심사위원 간의 격차도 크고 또 어떤 그 정부의 입맛에 맞게 이 평가가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혹들이 계속 좀 지적들이 있어 왔고요. 그리고 이런 그 평가의 그 기준이라는 게 국민의힘이 그 집권하던 시기에 마련됐다는 점도 좀 아이러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도 한번 좀 고려를 해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TV조선의 재승인 평가와 관련돼 있는 수사가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자, 한성영 방통위 위원장에게 또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종편 이 평가와 관련해서 계속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자의적인 평가가 가능하기도 하고 점수 조작도 또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있는데 자, 검찰이 어디까지 들여다보게 될지 사건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마일리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비행기 타시는 분들이 마일리지 신경 많이 쓰시는데요. 대한항공이 오는 4월부터 마일리지 개편안을 새롭게 시행하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오는 4월부터 새롭게 도입이 되지만 원래는 이 개편안 2019년 말에 발표가 됐던 건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오는 4월 말부터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대한항공이 보너스 항공권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기존의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바꾸기로 한 건데요. 원래는 국내선 1개, 그리고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미주, 구주, 대양주 이렇게 4개 국제선 지역으로 나눠서 마일리지를 공제했는데 이거를 앞으로는 좀 더 세분화해서 국내선 1개, 그리고 국제선 10개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게 승객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개편안을 적용하게 되면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하기 위해서 현행보다 더 많은 마일을 채워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인천에서 뉴욕 구간의 프레스티지석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하려면 원래는 편도 62,500마일이 필요했는데 개편안이 적용되면 9만 마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부 노선에서는 공제 마일리지가 줄어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비용 항공사들은 장거리 노선을 하지 않는데 이 장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마일리지 공제율이 높아졌다. 소비자들이 이렇게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항공은 해명을 했는데요. 보너스 항공권을 이용하는 고객 중에 장거리 노선을 이용하는 고객이 24%뿐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편안을 통해서 중단거리 공제 마일리지가 좀 인하되면 많은 회원들이 오히려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원희룡 장관은 좀 약간 고객들을 뒷전으로 생각하는 마일리지 개편안이다. 이렇게 밝혔죠. 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이 본인의 SNS를 통해서 항공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번 개편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 고객들이 애써 쌓은 마일리지의 가치를 대폭 삭감하겠다라는
인데요. 항공료가 사실 단순히 거리에 비례해서 가격이 산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예. 이 바뀌는 마일리지 제도를 적용하면 어떤 경우는 이용객이 적어서 이 항공료 자체는 더 저렴한 경우일 수 있는데 거리가 더 길다 이런 이유로 더 많은 마일리지를 써야 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도 네.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측은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처럼 단거리 노선의 경우에는 오히려 마일리지를 더 적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더 합리적인 개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긴 하지만 이들 노선은 저비용 항공사가 항공료는 더 싼 상황이고요. 이 마일리지 구매는 주로 이제 장거리 노선에 선호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개편안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예. 이 국토교통부는 어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주무부처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우려를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이 항공주무부처와 장관까지도 이 개편안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이 개편안에 대한 보완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4월 1일부터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개편안을 시행한다라고 발표하면서 불만이 폭발하고 있죠. 관련해서 대한항공이 뒤늦게 이제 마일리지 좌석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어떤 대책이 나올지는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니까 곧 계획을 다시 발표한다고 하네요. 뭐 불만들이 쌓이다 보니까 대한항공도 좀 급해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한 뉴스 인앤아웃 이고은 시사평론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